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푸틴의 방북 이후 한국의 주류 언론이나 정치 세력들은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손을 잡고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러. 자, 이제 하나로 뭉쳤다. 이제 저들과 한번 싸워야 될 때다.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과 함께라면은 이제 두렵지 않다. 미국과 함께라면은 지옥도 두렵지 않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한판 뜨자. 공산 세력들 파괴하자. 북중러 다 덤벼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중러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광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먼저 한 척은 한국입니다. 한국 언론, 한국 주류 정치 세력들. 물론 배후에 미국이 흔들고 있다는 거, 이것을 뭐 러시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인내를 했죠. 포탄 수십만 발이 갔습니다.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서 핵 관련된 미국과 나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나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핵 관련된 거대한 어떤 블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했다. 그 경우에도 한국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써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금만 뒤져보면은 러우저는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 스스로 그루지아,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약화시킨다. 수많은 보고서에서 이미 그들의 플랜을 밝혔습니다. 브레진스키부터 랜드 연구소, CFR,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지휘하는 곳에서 길게는 1993년,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부터입니다. 짧게는 2002년, 2014년, 2019년 이런 보고서는 다 나왔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눈을 감고 러시아가 침공했다. 러시아 나쁜 놈.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세계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글로벌 사우스뿐만이 아니라 알만한 미국인들도 다 알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게 착각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미국은 지상군을 이용한 고강도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이라크, 아프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북중러를 동시에 상대하자는 주장인데, 자, 미국은 병참 지원위에 혼자 한국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공군이나 해군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 해줄지 이건 역시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병참도 힘들 겁니다. 한국항 화물선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밀 공격이 이어질 겁니다. 파라과이가 이제 19세기죠. 아르헨, 브라질, 우루과이가 동시에 싸우고 남성 인구의 80%, 90%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남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사님 눈에 미국,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함께 싸우는 것이 돕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어설프게 대한민국이 미국 대리군 역할을 수행하다가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의 군사적인 현황을 먼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와 ISR의 보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가 승패를 결정하는데, 원정군 미국은 이 수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북중러를 압도할 그런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죠. 또 그리 될 겁니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이 나서서 전쟁의 선봉에 서려고 합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북중러, 이놈들 이번에 쓸어버리자. 이런 댓글들 쭉 달리고 찬성 600개, 1000개, 반대 10개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앵글로색슨의 선전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체워르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2세 1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1차 대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카이저 빌헬름의 호전성 때문이다. 전쟁광이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역사책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도발해 올 때도 매우 신중하게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전쟁의 불씨를 당겼던 측은 영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이 저놈은 독재자, 뭐 카다피, 그리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뭐 그리고 밀로세비치, 뭐 온갖 뭐 나쁜 놈들 미국은 쭉 거론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뭐 푸틴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있죠. 오히려 미국과 영국이 헐뜯는 이들 전쟁광들이야말로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신중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 국가 자체가 망할 수 있다. 국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카이저 빌헬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역시 국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상위 용사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큰 우크라이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계도 있고 또 헝가리계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계가 30% 넘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계 전체 주민들 자국민 30 몇 프로나 되는 이들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2등 인간으로 2등 시민으로 취급하려고 하고 언어를 말살하려고 하고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로켓포 전투기를 이용해서 폭격을 하고 오데사에서는 불태워 죽이고 하리키프에서는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선 것 이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뒤에서 야 저놈들 러시아계 쓸어버리고 그 다음 돈바스는 바로 우크라이나계가 독점할 수 있어.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도와줄게. 미국과 영국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자, 이 우크라이나 전체 땅의 곡물과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엄청난 지하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이죠. 이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겁니다. 러시아 땅으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좌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이죠. 그리고 파라과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파라과이가 주변의 3개국과 싸워서 성인 남성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동맹 전쟁입니다. 파라과이 전쟁. 1864년에서 1870년까지 6년 동안 있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파라과이 혼자 싸웠습니다. 당시 파라과이는 국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배밖에 나온 겁니다. 주변의 큰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53만 명 인구가 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성 인구는 90%가 사망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파라과이 전쟁이죠. 자, 여기서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 실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아소다로 2017년입니다. 북폭 위기가 있을 때 한반도에서 유사시 난민이 1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유입될 것 같은데 자위대가 출동해서 사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 조그만 배 타고 한국 난민들이 이제 이 김정은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앞바다로 가니까 자위대, 해안 경비대, 뭐 해상 자위대 이런 게 있겠죠. 이들이 막 그냥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소다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북중러,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이들 3개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맞짱을 뜨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당연히 우리 뒤에 미국이 있다, 일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6.25 때가 아닙니다. 자, 6.25 때 중공군 뭐 약체입니다. 뭐 전쟁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약체죠. 그리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강한 군대긴 하나 너무나 피폐해 있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 뭐 여기서 전쟁을 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6.25 때 미국은 전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아주 일부를 사용한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리한 뭐 대치전 끝엔 결국 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1950년대 그때 대비했어요. 그리고 1950년대는 무기는 북한에 좀 주고 항공 지원은 좀 했습니다만 러시아군은 결국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모택동은 이제 러시아를 증오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붉은 군대가 조인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연 이 북중러가 쳐들어오면은 한국군을 일본과 미국이 도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미국의 현황을 쭉 봤을 때 미국은 일단 고강도 지상전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하고
미군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이것이 전 세계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은 가장 두려운 겁니다. 미군 사상자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 때문이 아닙니다. 미군이 전쟁터에서 고강도 전쟁에서 죽는 모습, 이것이 전 세계 이제 인터넷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미국의 군사적인 스프리머시, 이것이 완전히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지 어떤 일루전, 환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미군의 이 군사적 스프리머시는 일루전입니다. 환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고강도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정군으로 올 경우 병력 수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중러 전체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싸운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죠. 파라과이가 주변 3개국과 싸워서 멸망한 것, 그거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중러를 상대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밀리게 되면 그때 바로 이렇게 제2의 엑시스 라인이 꺼지게 될 겁니다. 뭐 심플합니다. 과거랑 다릅니다. 1950년대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미국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대했고, 그리고 핵에 있어서도 미국은 세계 최강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자, 러시아는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더더군다나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북중러 다 덤벼라 뭐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나 고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종은 아주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생존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 나라 끌어들였다가 안 되면은 또 저 나라 끌어들이고, 이 나라 끌어들이고, 자, 외교로서 활로를 찾으려는 그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제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때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다 일본 편으로 돌았죠. 조선은 녹아죠.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생존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생존 본능. 여기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형 친구 만들기입니다. 미국, 한국의 친구,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의 친구, 뭐 어느 정도 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일단 우방입니다. 자, 러시아는 왜 김정은에부터 야, 우리와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 공격적이야? 누가 야, 포템 보냈잖아. 그거는 말이야.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쨌든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네들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한판 해보자. 뭐 러시아를 괴롭혀야 된다. 따끔하게 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자, 엽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은 한국의 병참로, 보급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멘 후티 수상 드론입니다. 이 수상 드론 두 척으로 8만 톤 벌크선 하나를 찢어 발겼습니다. 결국 침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중러란 전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플하죠. 러시아는 여기서 이제 대한미사일 쏘고 중국도 대한미사일 드론 날릴 겁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화물선들 다 격침시킬 겁니다.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뭐 드론을 맞고 뭐 어디 유류 저장고가 터지고 그리고 군수 창고가 터지고, 한국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생존 본능을 되살려서 생존형 친구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에 압력을 넣겠죠. 그런데 주권을 내세워서 우리 방식의 외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푸틴이 베트남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은 베트남을 맹비난했습니다. 전쟁 범죄자 푸틴을 받아들이냐. 베트남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저지른 지 그거 한번 쭉 써볼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죠. 각 국가는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 미국, 일본 이의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죠. 야, 미국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정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안정적인 외교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뭐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북중러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쓸어버리자. 그리고 혹시 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950년대 미국이 베푼 은혜, 여기에는 보답하고 이제 이 저세상으로 가지 않겠냐. 자,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